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 3개 영상을 3호스피스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호스피스는 보통 병동,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러죠.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현상입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화폐 매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 20달러에 들어갈 앞면에 들어갈 여성분이 이제 마치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심사임당님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20달러에 여성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중에서도 흑인 여성. 미국은 건국 이래 지폐의 화폐 모델 앞면 인물은 모두 다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백인 남성이요. 2016년 미국 재무부는 20달러 지폐 새 모델로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헨리엇 터브먼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20달러 지폐에는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답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앤드류 잭슨 초상화가 인권 운동가 헨리엇 터브먼으로 바뀐다는 거죠. 잭슨 대통령은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언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운동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20달러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폐라고 합니다. 미국 지폐에 흑인이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여성이 되는 것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심사인당이 5만 원짜리죠. 율곡 2가 5천 원. 5만 5천 원이 거의 한 가족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달러짜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헨리 터프먼이 들어간 새로운 20달러 지폐는 곧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20달러 지폐는 이제 그전 대통령이 누구셨나요? 그전 대통령이 누구셨어요? 아무도 모르시네. 트럼프 대통령 전에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흑인 대통령이셨지 않습니까? 이름이 오바마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걸 선정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백인 대통령이 등장하신 거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등장하시고 그 전에 했던 결정을 뒤집고 20달러짜리를 2028년까지 기존의 지폐 인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느무신 스티븐 느무신 지금도 재무장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조 문제 때문에 20달러 지폐 앞면의 인물 교체를 언제까지 놔두냐? 2028년까지 놔두겠다는 거죠. 와, 금세 뒤집습니다. 나아가서 새 지폐 인물이 누가 될지는 언제 발표하냐면 이미 정해진 것을 2026년까지 공표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0달러 이 지폐의 인물인 잭슨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에는 잭슨 전 대통령 초상화를 걸어놓을 정도로 이분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거죠. 20달러짜리. 그래서 못 바꾸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20달러 지금 지폐에 있는 잭슨은 동부에서 정치를 하는 엘리트를 누르고 당선된 첫 서부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잭슨과 트럼프 두 사람 모두 다 요즘에 어떻게 분류되고 있냐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종을 차별하게 되면 인류애 같은 건 우리에게 없겠죠. 인류는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늘 특정한 한 가지 역할이나 지위, 표부색만을 지닌 존재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협해지고 인종차별주의가 되겠죠. 그 안에는 인종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에서 인류애가 없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인간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편협하고 협소한 시각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상상력을 훼손합니다. 일단 상대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상상력은 생각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극치. 상상력을 펼칠 공간이 축소되면 감정을 이입할 여지도 줄어든 거죠.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이 줄어드는 거죠. 늘 고정된 동일한 방식의 연상만, 생각만이 각인되면 시간이 갈수록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흑인은 나쁜 사람 내지는 성소수자 내지는 등등등 각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트럼프와 잭슨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라 분류된 것처럼 또 한번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분류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죠.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인종차별주의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상력이 결여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로부터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이 10계명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두 개로 하라, 하지 말라.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여호와에 관련된 신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명령인 거죠. 이렇게 10계명이 이제 신약에 와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주 너의 시험하니까 10계명 중에서 어떤 걸 지켜야 됩니까? 라고 시험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고 묻는 율법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로 하지 말라와 하라를 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신애와 인간애로 특별히 사랑하라로 말을 바꾼 거죠. 예수의 이웃은 성별이나 인종과 관련이 없고 그냥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씻겨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예수는 모세의 십계명을 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말하니까 뛰어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십계명도 고쳐서 사랑하라로 집약해버립니다. 예수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를 신애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글을 인류애로 해석합니다. 예수의 이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이나 인종이나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 학벌도 상관없고 사랑하는 거죠. 대부분 성인들,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지만 4대 성인들, 4대 위인들, 예수님, 석가모니님, 붓다님, 그리고 공자님, 소크라테스님, 이분들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붓다께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구별 없고 이 서로의 계급의 구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결여되지 않는 분이죠. 인류애를 실천하라는 예수의 명령은 혐오주의를 넘어서려는 뉴스바움의 인류애에서 재현됩니다. 오늘날 뉴스바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혐오에서 인류애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여성 학자이십니다. 미국에 지금 살아계시고요. 이분도 이제 인류애를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혐오주의에서 벗어나 뉴스바움은 혐오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상상력과 존중이 어우러진 인류애를 주장합니다. 상상력과 인간을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혀져 있는 사랑의 인류애를 주장합니다. 상상력이 없는 존중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고 이 상상력은 뭐냐? 인류에서 상상력은 존중과 공감, 감정이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면 공감하는 거, 실제로 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상상력. 이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이 결여되는데 지금 코끼리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이름이 여기서 나온 이름이 핑퐁입니다. 핑퐁. 맞습니까? 핑퐁? 삥뽕 삥뽕. 상상력이죠. 뇌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력. 굉장히 훌륭한 영화이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모든 존중은요 언제나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상상력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자 타인의 삶에 감정으로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이 상상력은 세속적인 도덕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종교 대다수를 작동시키는 도덕성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존중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상 능력인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세속적 도덕 규범일 뿐만 아니라 도덕성 개념의 핵심이 됩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타인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상상이 아니고요. 망상은 미리 만들어진 묘사와 평가에만 의지해 작동하는 생각의 오류, 망상은 생각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오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무감각합니다.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상상의 친구가 이 상상력 친구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깊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요. 이 상상력의 훼손, 생각의 훼손은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생각이 훼손되면 생각에 오류가 발생하면요. 자기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조차 감정이입을 할 능력이 상실합니다. 부족한 상상력은 정의와 평화의 막강한 적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족한 상상력은 정의와 평화의 막강한 적대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의 여지를 다시 넓혀주는 진실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종은 인간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되고 존엄성을 추구한다. 누구나 다 인간은 행복하고 존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이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미움받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알죠.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는 거. 달라이라마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권리와 자유를 요구할 때 인간으로서의 책임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인도 나처럼 행복과 평화를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유와 행복을 더 누리고 즐기기 위해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모두 타자를 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 공감 능력은요, 어떤 류의 관계에서든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런저런 많이 힘들겠구나. 같이 공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면 인류는 전쟁으로 물들게 되는 거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부족한 상상력은요, 정의와 막강한 적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의 여지를 다시 넓혀주는 진실 말하기입니다. 어떤 진실이냐? 모든 인종은 인간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존엄의 추구한다는 거죠. 상상력은 생각의 극치입니다. 없는 걸 보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는 거죠. 빈 공간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해야겠다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의 능력으로, 곧 상상력으로 미래를 구상해 보는 거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어떤 엄마 아빠가 될 것인지, 또 엄마 아빠가 되면 자녀가 낳을 텐데 자녀를 낳으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건지를 상상해 보는 거죠. 상상력으로 채우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런 걸 보여줍니다. 빈 공간에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상상력으로 가운데에 있는 이 기쁨이 5명의 캐릭터인데요. 기쁨이, 까칠이, 분노, 이렇게 감정을 있다 인간 안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상상력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게 눈입니다. 눈으로 상상하는 거죠. 상상력은 생각의 극치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게 한 1950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등산 밑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이 밑에 있는 분들이 지금 2020년 이쯤 될 때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이 사진에 지금 늙어서 할머니가 되셨거나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가셨을 분 같은데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돌아봅니다.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자, 생각의 끝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이 대학이 보면 밑에 여기서 광주 수영 대회 이 하이다이빙 대회인데 지금은 설치한 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옆에처럼 축구장으로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열릴 거라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상상이라고 해봤겠습니까? 이때 대학을 지을 이쯤에도 누군가는 공부를 해서 어떤 분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공부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직업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이 건물을 계속 지어서 대학 밀립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30년 뒤에 내지는 40년 뒤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있고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더 나아가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를 상상해 보는 거죠. 생각이 극치니까요.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상력은 생각의 극치입니다. 이 둘 비교해 보면 아주 이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조선대학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대학이 이런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조선대학교고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전남대학교 인문대입니다. 앞에가 텅텅 비었는데 지금 앞쪽에가 홍도라고 큰 도서관이 있고 홍도 옆에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는 경영대 그리고 인문대, 뭐 사범대가 쭉 있는데요. 그 뒤에 또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사진은 이것밖에 못 구해서 전대대 사진은 이것밖에 못 구해서 새로운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대는 거의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바꾸고 있는데 보면 어우 밑에 무덤이 막 있어요. 인문대 앞에가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상상력은요 생각 속에서 무엇은 가능하게 합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은 생각의 기차인데요. 생각의 기차를 타고 상상력을 타고 무엇은 가능한 거죠.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상하는 거 뭐든 상상하면 되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단 거 위험합니다. 단 거, 단 거는 위험하죠. 웃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알겠습니다. 이게 아재 개그라고요. 단 거, danger,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상력은 나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똑같은 생각의 능력인데 망상이 있어요. 망상. 망상은요 경험과 논리에 의해 정정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상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단 거, 위험합니다. 망상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경험과 논리에 의해서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망상은요 타인과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나를 만드는 지름길이지만 벌써 목이 삐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요 3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인사이드 아웃은 그렇습니다. 3차원 세계에 들어가서 아주 목이 꺾이고 모든 게 해체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영상을 제가 이렇게 살짝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생각의 능력으로 다 망가뜨리는 거죠. 망상. 기쁨이 과거를 생각합니다. 빙봉, 어서 빨리 역으로 가야 돼. 빙봉. 가야지. 이쪽이야. 과자성만 지나면 돼. 어라? 이상하네. 과자성이 여기 있었는데 왜 옮겨버린 거지? 자, 다 본인이 망쳤습니다. 더 틀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실패는 실패일 뿐이야. 아,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실패와 실수를 교훈 삼아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남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현명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통해서, 가장은 아니더라도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은 남의 실수나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상으로 자기의 성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울고 있는 거죠.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슬픔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성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무한합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잠재 능력이라고 하죠. 그 능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상상력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질투, 시기 이런 것보다는요. 격려, 존중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내 안에 능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면 남에게도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공감해야 되는 거죠. 뉴스를 보면 세상에는 작고 큰 다툼과 싸움이 쉴 새 없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에서나 시장에서, 동네에서나 회사, 학교에서 수많은 싸움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심한 다툼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나라 밖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널드 케이건이 이 전쟁과 인간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목에 따르면 인간은 고대부터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이후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겨우 268년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 268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구를 전쟁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로널드 제건이 그런지 누가 그런지 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전쟁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코로나19가 나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희귀 동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던 동물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바이러스인지를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은 일상사였으며 평화로운 시기를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별로 없었던 거죠. 전쟁.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통해 미국 남북전쟁. 전쟁을 안 한 곳이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정말 끔찍한 역사를 갖고 있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헤로토스는 역사에 이 책은 인간계의 사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잊혀지고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이룬 놀라운 위협들, 특히 양자,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어떤 원인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런 그런 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에서 망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 상하로 되어 있는데 이거 권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근데 보니까 그리스인과 이방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앞서고 있습니까?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입니다. 먼저 그리스인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쟁 역사라고. 어떤 전쟁을 말하냐면 신과 인간 나라의 전쟁, 신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다루었다고 신국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책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여기는 캐토릭에서 번역한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책입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천주교는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똑같은 걸 다르게 부릅니다. 하느님이라 했든 하나님이라 했든 양 나라가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불경스러운 자들 틈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땅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저 영원한 처소에서 확고함을 아울러 갖춘 나라이기도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와 헤로도토스 이 두 역사학자의 관심은요. 과거에 무수히 많은 사건 중에 뭐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들 시대 이전까지 기록된 인류의 전쟁사를 다뤄놓은 거죠. 전쟁의 관점에서 함석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함석헌이란 분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인류의 역사는 결국 눈물의 역사다. 그리고 피해 역사이다. 고난당한 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그렇다. 방금 전쟁 역사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그렇다는 것을 함석헌님께서 뜻으로 본 한국사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온 나라가 그렇다, 온 인류가 그렇다는 거죠. 왜 눈물과 피해 역사를 올려진 어제와 오늘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겠습니까? 과거와 오늘의 인간 모두가 유사한 몸을 가진 동일한 종, 인간,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요. 과거의 사람들을 겪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실패와 슬픔 속에서 교훈을 얻는 거죠. 인간은 과거로부터 무수히 많은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옛 사회에서 비롯된 과학과 철학, 그리고 법률, 종교 등 오늘날 제도, 신념, 그리고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이 문화의 주된 목적은요. 신화, 종교, 예술, 언어, 심지어 과학까지도 하나의 공통된 뿌리에서 뻗어나온 여러 지엽으로 생각된다고 카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 내지는 인문학의 주된 임무는 뭐냐? 그 뿌리를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하는 거라고 이 카시로라는 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다 써놨습니다. 세계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요. 인간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언어와 예술, 신화, 종교,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립되어 있거나 제멋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유대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카시로가 말하는 하나의 공통된 유대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의 공통된 뿌리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 곧 인간과 몸의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이 몸이 인간의 것이지만 인간이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몸에 불편함이나 고통,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자기 몸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삶 호스피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삶 호스피스의 1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